야구는 뭐 데이터의 스포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데이터가 야구 변천에 얼마나 좀 깊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모 야구 심판이 이제 모 프로구단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된 적이 있는데, 검찰청에서 그 이제 전화하셨던 수사관분이 심판이 편파 판정을 했다, 이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느냐를 저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야구 심판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엔 ABS.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오늘도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주 기다리고 있는 로또 당첨의 비밀부터 또 프로야구의 승패를 가르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데이터라는 것에 속고 있는가, 아니면 데이터를 지배하고 있는가? 오늘 데이터 문해력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의 장원철 교수님 모시고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통계학과 장원철입니다. 제가 서울대 야구부 지도교수도 겸하고 있습니다. 야구가 요즘 워낙 인기니까 그러면 어떤 팀을 응원하세요? 제가 이제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있고요. 제가 롯데 자이언츠 자문위원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구 주제로 한 통계 데이터 얘기도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네요. 많긴 한데 제가 자문위원 할 때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방금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문해력이라는 것을 교수님의 버전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터 문해력이라는 게, 제가 사실은 서울대학교에 데이터 문해력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해서 이번 학기가 3번째인데요. 항상 이게 정원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데이터 문해력 과목은 일단 저희 학교에서 통계학 교양 과목이 있는데 한 1년에 제 기억에 한 1,500명 정도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듣는 교양 과목인데 특정 단과대학 학생들은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은 사실은 데이터를 직접 접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작할 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뭐 로또 1등이 많이 나왔다, 뭐 60몇 명 나왔다고 막 방송에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로또 번호 이제 알려준다, 그런 웹사이트들도 많잖아요. 로또 번호 그럼 조작된 게 사실일까? 그 주장하시는 분 또 얘기 들어보면 글싸한 게 들리는데, 반대편 얘기를 들어보면 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선뜻 판단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궁금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수업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 강의 내용을 사실 좀 찾아봤는데, 동전 던지기 실험 이런 것도 시키시고 실습적인 걸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건 어떤 배경에서 하시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 실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학생들을 가지고 3인 1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학생은 이제 머릿속에서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이라고 해서 100번 던지라고 하면서 그 100개의 숫자를 씁니다. 0, 1, 0, 1. 열심히 자기 생각엔 그냥 아무렇게나 쓰죠. 그다음에 다른 학생은 이제 한 명이 동전을 던지고 나머지 학생은 그 결과를 적는 거예요. 한 명은 진짜 동전을 던진 걸 쓰고, 한 명은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던진 걸 이제 쓰는데,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결과를 저한테 보여주면 제가 그걸 맞춥니다. 어느 게 진짜 던진 건지. 제가 거의 다 맞춰요. 진짜요? 네네. 근데 학생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화면 같은 데 보여주고 물어보면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사실은 트릭은 뭐냐면요, 앞면이나 뒷면이 연달아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러니까 11111 뭐 이런 게 7번 나왔다든지 00000 이런 게 6번 나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진짜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만약에 0101 숫자를 쓴다고 하면 1이 한 5번만 나와도 이거 랜덤 아닌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랜덤과 실제 랜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던져보지 않고 직접 동전을 던져보면은 그런 현상을 관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실험 같은 걸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했습니다. 사실 데이터는 훨씬 더 극단적으로 막 무작위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인간은 뭔가 거기서 검열을 한번 하게 되고 스스로. 그러니까 무작위에 대해서 네. 선입견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작위라고 사실 보면 패턴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게 무작위고요, 거꾸로 무작위처럼 보이는 게 패턴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래 생각하고 있던 정상처럼 보이는 통계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비정상처럼 보였던 것이 정상일 수 있다, 약간 이런 감각을 깨우쳐 주시는 것 같은데, 또 흔히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계나 분포에 대한 오해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주식 혹시 차트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주식 차트는 네, 케이블에 많이 보면 막 봤습니다. 주식 차트 같은 거 보시면 열심히 설명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랜덤 워크라고 해가지고 임의로 이제 생성되는 그런 자료를 가서 갖다 드리면 그분들 또 열심히 패턴을 찾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주식 차트 프로그램 잘 보진 않지만은, 그분들이 뭔가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 무작위라는 게 생각보다 알아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마치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생일 문제라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중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한 쌍이 있을 확률이 얼마인지 이런 거 계산을 하는 건데 한 23명 있으면은 거의 한 쌍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쌍이 많은데 내 생일하고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일이 아니라 누군가들끼리 365일 중에 특정 생일이 이렇게 쌍이 되는 사람이 한 쌍 정도 있을 확률이 그 정도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일만 생각을 하니까 365분의 1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양한 쌍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그럼 보통 이렇게 자신의 직관과 배반되는 결과를 봤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의심을 하잖아요. 사실 서두에서 제가 또 로또 당첨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로또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잖아요. 아직도 그 의심하고 음모론, 조작설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고, 특정 기수에는 1등이 63명이 당첨을 되기도 하고, 그 의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조작된 증거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통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한번 진단과, 만약에 근데 교수님이 이런 걸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과연 믿던가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번호를 알면은 자기가 그냥 로또를 사서 당첨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 로또 번호가 진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산다고 하면은 뭐 1등이 100만 명이 됐다. 그럼 상금이 굉장히 작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 통계학적으로 이걸 얘기하면 로또가 한 회에 어느 정도 팔리는지 아세요? 1억 장 조금 넘게 팔린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랜덤하게 번호를 골랐다면 평균 13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13명 안 나올 때 많거든요. 뭐 1명, 2명 나오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로또 웹사이트를 가보시면은 이때까지 당첨된 번호들의 횟수가 다 나옵니다.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은 특별히 다르다고 할 근거가 없어요. 거의 균일하다는 거죠. 모든 번호가 나올 확률이.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특정 번호를 많이 사요. 그 전에 당첨됐다든지 대각선으로 쫙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특정 번호에 몰려 있어가지고 우연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원론적으로 교수님의 말씀이 옳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한 어떤 견해 같은 것도 좀 있으실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선택적 평양 이런 건데, 이거를 가지고 사실 설명이 좀 어려워요. 뭐 국가대표 경기 보면서 자기가 보면 항상 지기 때문에 안 본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봤을 때도 이겼을 텐데 증거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땐 징크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본인이 선택적으로 내가 정말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때 졌다, 그런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승패 요정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면, 내가 직관을 가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게 농담일 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진짜 강력하게 그런 걸 믿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안 드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은, 이제 제가 비슷한 얘기로 그런 선택적 편향이 있는 예로 이제 잘생긴 배우는 발연기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정재 씨가 데뷔 초에 나왔던 거 중에 모래시계 혹시 보셨나요? 보진 않았지만 네, 알고는 있습니다. 네네. 뭐 이정재 씨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렇죠. 배우 중에 한 분인데, 글로벌 배우시고. 네네. 네. 근데 그때는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대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정재 씨는 그냥 나와서 얼굴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면서 보니까 대사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시죠. 그런데 뭐 지금 또 현봉식 씨 이런 분들 같으면 이제 요즘 아주 대표적으로 감초 역할 많이 하시는 네. 분인데, 이분은 사실 외모로 승부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연기력하고 외모하고 반비례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이제 사실 보면은 선택적 편향입니다. 왜냐하면은 못생기고 연기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브라운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연기를 잘하거나 또는 잘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돼야지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만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반비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데이터 문해력이 필요한 맞습니다. 것인데 그러면 서두에 언급했던 이제 야구에 대한 얘기, 야구는 뭐 데이터의 스포츠다 이런 얘기도 있고 0점 몇몇몇 이렇게까지 기록이 다 있고 사람들이 그걸 줄줄줄 외는 스포츠인 거잖아요. 이 데이터가 야구 변천에 얼마나 좀 깊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야구에 대해서 경기 분석하는 거, 이게 영향을 줬다고 알려진 게 이제 머니볼이라는 책으로 원래 있었고 그게 영화로 된 거,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잠깐 나오는 얘기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보면 보통 선수들을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들이 뭐 타율,
홈런, 타점 이런 거였거든요. 야, 이 타율 높은 선수가 좋은 선수고 우리가 이런 선수를 비싼 몸값을 주고라도 데려와야 된다 했는데 머니볼을 보면은 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이라는 팀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팀 득점이 많아야 된다. 그럼 득점하고 관련 있는 타격 지표가 어떤 거냐 했더니 타율보다 출루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할 5푼이 타율이고 출루율이 3할 8푼인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타율은 3할인데 출루율은 한 3할 3푼인 선수가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타율 3할인 애들이 몸값을 더 많이 받고 갔거든요. 근데 그 오클랜드 팀은 2할 5푼인 선수를 가지고 싼값에 데려온 거예요. 근데 걔들을 몰고 왔더니 얘들이 확실히 잘해가지고 팀이 승승장구해가지고 굉장히 저예선인데 플레이오프로 진출하고 그런 얘기를 다룬 게 이제 영화의 내용인데 요즘은 모든 구단들이 그 출루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지표 같은 게 처음에는 한 팀만 알고 있었지만 점점점 이제 다른 팀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훈련하는 방식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이제 구속혁명이라고 해서 투수들 공 빨리 던지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 투수들은 공이 점점 빨라지는데 왜 한국 투수들은 이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면 공을 빨리 던지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훈련 방법을 개발하는데 이런 데이터들도 또 많이 쓰거든요. 점점 무궁무진하게 옛날에는 경기 운영 방식이나 경기장의 전력을 쌓았다고 했으면은 지금 사실은 선수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이런 자료들 토대로 또 이제 선수단 훈련도 많이 시키고 뭐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기 운영과 관련돼서 데이터가 쓰이는 것 중에 또 갑론을박이 심한 주제 하나가 타순 아니면 대타 이런 그러니까 그것은 감독의 재량, 감독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분들의 말에 따르면 데이터만 보고 감독이 선수를 투수 교체를 하든 타순을 짜든 대타를 하든 하면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선수를 내보내느냐라는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감독의 타순을 짜고 이런 것이 결국 다 데이터 통계 기계가 하는 일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통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사례로 나온 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The only rule is it has to work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이버메트리션 그 야구를 정말 숫자 컴퓨터로만 알고 있는 두 명이 우연히 마이너리그 구단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선수 출신도 아니고 코치 경험 그런 것도 없는데 진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팀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네, 그렇죠. 하신 거네요. 와서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 중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얘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뭐 이게 더가웃에서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얘 그냥 딴 팀으로 트레이드할까 했더니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선수단 케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였거든요. 더가웃에 있는 존재가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잘 해가지고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뛰는 거는 선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믿음이 가지 않으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해야 됩니다. 프로 구단 이제 데이터 분석팀에 있었던 분이 얘기하시는데 한참 열심히 설명하시면은 그 이제 선수가 물어본데요. 그래서 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네, 이제 이거는 뭐 인코스에 뭐가 나올 확률이 얼마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이제 자기가 하는 건 딱 하나뿐이잖아요. 선택은 이제 치든지 말든지인데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숫자로 보이지 않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됐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먹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가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걸 사회 일반으로 확장시킨다고 할 때도 뭐 요즘 너무 흔한 얘기입니다만 AI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성능을 따지면 AI보다 좋지 못할 테니까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소통 같은 인간만의 그런 영역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합니다.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어렵게 설명한 일단은 그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있고 제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 걸로 레시피를 가지고 어떻게 전달하느냐. 제가 어릴 때는 그 MBC의 오늘의 요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레시피가 이제 시작할 때 딱 나옵니다. 뭐 이제 물 몇 미리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뭐 네네.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일단 저 같은 사람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그 계량컵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량컵이 없으면은 따라 할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레시피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돼요. 만약 제가 이제 다시 다음번에 하려고 하면 그 레시피가 없으면 하나도 못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유튜브를 보고 요리를 많이 배웠는데 백종원 씨가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요. 생수 한 병, 그 다음에 고기는 종이컵 가득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용량은 모르지만은 다음번에 기억도 하기도 쉽고 300g이라고 얘기하면 300g 사실은 제가 재보기에는 정확히 모르는데 종이컵 가득 넣으세요 이러면 종이컵은 그냥 이제 대충 종이컵이 실제로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거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저는 그 백종원 씨가 요리하는 방법을
굉장히 잘 전달한다는 게 나한테 익숙한 걸 이용을 해가지고 무게와 부피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중요하지 않나. 숫자를 전달할 때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결국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람들끼리 그래도 뭔가 소통을 하거나 뭔가 가르쳐 주거나 할 때는 좀 더 상대를 배려하는 뭐 상대에게 익숙한 그런 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이제 또 얘기한 것 중에 소통도 있지만 지금 AI 시대에서 또 그쵸, 데이터의 그쵸. 능력 어떤 거 그건 제가 대답을 안 해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뭐 챗GPT나 이런 데 보면 뭐 데이터 어널리시스 모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뭐 통계학을 배우면 무슨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런 게 굉장히 큰 장벽이었어요. 그런 장벽들을 요새 인공지능들이 다 해체해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사람의 역할을 중요한 게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검찰청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모 야구 심판이 이제 모 프로구단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된 적이 있는데 검찰청에서 그 이제 전화하셨던 수사관분이 심판이 편파 판정을 했다. 그 돈을 준 구단을 대상으로 이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느냐를 저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이 하는 분야는 뭐냐면은 Y라는 걸 가지고 X를 이용해서 예측하라 이러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로 바꾸는 거 이 과정이 제 생각에는 여전히 인공지능이 할 수 없고 사람이 앞서는 분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야구 심판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엔 ABS 시스템이 없었는데 볼 스트라이크 판정을 가지고 볼인데 스트라이크라고 하면 불리하게 한 거고 스트라이크인데 볼이라고 하면 유리하게 한 거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을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심판들이 스트라이크라고 부르는 확률이 얼마인지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비교했어요. 그 사람 스트라이크 존이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편파 판정을 했다는 그런 걸 가지고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검찰 수사관님의 질문을 제가 어떤 구체적인 통계 문제로 바꾸는 과정은 여전히 이제 인간의 몫이 아닌가.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그걸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 문해력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했을 때 문해력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잘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개념에 가깝게 얘기를 했지만 방금 또 얘기하신 거는 또 일상의 문제를 이 통계 문제로 번역하는 또 이것도 약간 문해력에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 통계 전문가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 일반인들은 그런 걸 가지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능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뭐 교수님이 수업을 또 들을 수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게 향상이 되는 걸까요? 데이터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시중에 데이터 문해력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제가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책은 영국의 통계학자인 데이비드 스피겔 헬터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불확실성에 맞서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책도 잘 쓰셨고 그 다음에 번역본인데 번역도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재밌는 사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집에서 OTT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렇게 보시지 말고 책 한 권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은 데이터 문해력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문해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인지할 수 있을까? 내가 문해력이 올라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정교해져서 데이터를 들고 오거든요. 와가지고 이런 걸 기반을 해가지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인지 그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이 과연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나온 건가? 뭐 어떤 주장이 있으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대쪽 주장도 한번 읽어보고 각 데이터의 출처가 어딘가.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시사 선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여주면은 아까 얘기한 임의 배정이 아닌. 네. 발연기하고 이제 그 외모하고 반비례한다는 게 못생기면서 연기 못한 사람은 못 보니까 그런 거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교수님과 함께 되게 실생활에 밀접한 통계 데이터 사례들과 또 데이터 문해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시청자분들한테? 코로나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면은 그 레미제라블 5권짜리를 다 읽었어요. 보통 장발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얇은 것만 읽잖아요. 그거 읽고 깜짝 놀란 게 장발장이 한 100페이지쯤에 나와요. 주교자 성당과 촛대 훔쳐서 도망가잖아요. 그 주교님에 관한 얘기가 한 100페이지 나오고 100페이지가 돼야 드디어 장발장이 등장합니다. 자베르 경감은 이제 한 300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자베르 경감이랑 장발장은 이제 사실 일본 거의 끝날 때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긴 호흡으로 뭔가를 한 번쯤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뭔가 다 맡겨가지고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날 대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22불에 대체된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네. 빅토르 예고의 원작을 읽으면서 원작이 주는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긴 호흡으로 뭔가를 해나간다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뭔가를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모쪼록 레미제라블을 읽자라고 이제 요약을 해버리면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사례가 되겠죠. 네, 이걸 보시는 분들도 긴 호흡으로 자기만의 어떤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